샤먼 제국 박용숙 1935년 함남 함주에서 태어난 박용숙은 중앙대학교 국문학과와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UC 버클리 아시아센터 연구 교수를 거쳐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미술학부 교수를 지냈다. 1959년 자유문학을 통해 소설가로 데뷔했고 196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 당선과 예술종합월간지 공간을 편집하면서 미술평론가로도 활동했다. 엄청난 독서와 세계에 대한 깊은 인문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문학과 미술평론, 미술사학과 고고학 분야를 넘나들며 학문과 상상력을 접목시켜왔다. 청년 시절부터 샤머니즘을 중심으로 고고학과 무속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며 고분 발굴 현장과 굿판을 쉼없이 돌아다녔다. 중요한 발굴 경험들은 소설과 책, 전통미술의 재발견 등으로 세상에 소개됐는데 그 중에서 무령왕릉의 비밀을 소재로 쓴 고고학 소설 어금니 한계는 뒤에 TV문학관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져 여러 차례 앙코르 방영되기도 했다. 반면 삼한을 소재로 한 역사소설 삼한지를 동아일보에 연재했으나 기성학계의 반발로 6개월 만에 도중 하차해야 했다. 학자적 끈기와 상상력으로 일생에 걸쳐 매진한 결과 전통문화와 샤머니즘 분야에서 독자적이고도 체계적인 이론을 구축하게 되었다. 한국 고대 미술 문화사론, 한국의 시원사상, 지중해 문명과 단군 조선, 황금가지의 나라, 한국 미술의 기원, 한국 현대미술사 이야기 등 수많은 전통문화와 미술평론에 관한 저서가 있으며 대표 소설집으로 목수 아바이, 어금니 한계 등이 실린 우리들의 초상이 있다. 일본의 제1서방에서 샤머니즘으로 본 한국 고대 미술 문화사론이 출간되기도 했다. 저자의 글 샤머니즘이라는 지도의 발견 상상력이라는 이름의 배가 있다. 그 배의 속성은 그렇다. 이미 정해져 있는 물길을 따라 안전하게 다니는 배가 아닌 것이다. 방향타도 없지만 배는 무엇을 믿는지 험난한 파도가 넘실대는 망망대해를 헤집는다. 혹자는 말한다. 사학은 실증학문인데 어떻게 역사를 상상력에만 의존하는가. 하지만 서양 사학의 거목인 랑케는 세계사의 이념에서 이렇게 말했다. 역사의 바람직한 목표는 이데아를 지키는 일이며 이는 사실, 즉 학문과 추리, 즉 예술을 올바르게 결합하는 일이다. 그럴 것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고 승자가 패자의 주체를 지우는 음모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랑케가 말하는 추리는 곧 상상력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이 상상력이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고대사 항해에 나섰던 계기는 고분 발굴에 발을 들여놓으면서였다. 1972년을 시작으로 몇 년 사이에 공주 무령왕릉, 경주의 98호 고분, 고령 가야 고분들이 연달아 발굴되었다. 고고학자가 아니라 풋내기 소설가에 불과했던 나를 발굴 현장에 끌고 다니신 분이 있었다. 이미 고인이 된 김원용 선생이다. 선생은 내게 지하 세계의 안내자였던 셈이다. 어쨌든 이런 인연으로 나는 내 상상의 배에 몇 가지 그럴듯한 짐을 실을 수가 있었다. 무령왕릉은 양나라 시대의 황금팔찌와 정체불명의 여자 어금니 한계를,
98호 고분은 3태극 문양이 새겨진 건파와 페르시아산 유리컵을, 고령가야 고분은 지중해 양식의 금관과 인도인의 두개골을 내게 숙제처럼 안겨준 것이다. 이 짐들은 내 상상력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것들이었다. 왜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어리에 중국 양나라, 페르시아, 지중해와 인도의 지문이 찍힌 물건들이 묻혀 있는가? 그 상황이 그림이었다면 한 점의 초현실주의 작품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엄연하게도 학문적인 물음 안에 있었다. 랑케가 예술, 즉 출이라고 했었던 상상력이라는 이름의 배가 항해할 임무가 정해진 것이다. 그것은 이 해괴한 물건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한반도라는 작은 지도에 옮겨졌는지를 물으면서 상상력이라는 이름으로 항해를 계획한 배가 첫 번째 지도를 발견한 것은 1970년대 초반이었다. 그것은 고분이 아니고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강릉 단오제였다. 단오제는 강릉의 남대천가에서 열렸다. 나는 해마다 그 구판에서 무당과 함께 살아야 했다. 그렇게 한 지 10여 년이 지나서 단오의 속살이 보이기 시작했다. 단오는 연중, 태양광, 즉 양기의 밀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이고 이는 샤머니즘 시대 태양신의 날이다. 무당들은 올림포스, 즉 대관령으로 올라가 신수를 잘라 지상에 세우고 그곳에서 제석풀이 구슬한다. 제석은 제우스이고 풀이는 그리스 무녀들이 제우스 축제에서 부르는 디티람보스 창가이다. 여러 날의 축제가 끝나면 제터에 세워졌던 신수는 불길에 활활 타오르고 무당들은 슬픈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린다. 이때 바빌로니아에서는 씨의 제공자를 대표하여 아도니스가 말뚝에 묶이어 불에 탄다. 이것이 프레이저가 황금가지에서 그토록 지루하게 기록해 놓은 태양신의 축제가 아니고 무엇일까? 개안이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나를 괴롭혔던 수수께끼도 이 개안의 거울 속에 있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가 고대 터키 땅에 있었던 미탄니 왕국의 이야기라고 처음 발설한 사람은 육당이다. 어떻게 그 이야기가 2000년이나 지나 신라 48대 경문왕 기사에 옮겨졌는지도 그 거울은 말해주었다. 한국 고대사가 중국이 아니라 이란이나 그리스와 가깝다고 말한 사람은 단제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도 거울이 말해주었다. 한마디로 상상력이라는 이름의 배가 발견한 지도는 샤머니즘이었다. 1996년 지중해 문명과 단군 조선이라는 책을 통해 나는 그 지도의 밑그림을 소박한 그림으로 그렸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구체화되었다. 막연하게 윤곽만 있었던 지도에 위도와 경도를 부여하고 강과 산과 도로와 성읍을 표기한 셈이다. 중요한 대목은 태양신을 신봉하던 시대의 세계, 그러니까 샤머니즘의 역사 이야기를 설정하는 일이었다. 5년의 시간을 보낸 어렵고 힘들고 고독한 작업이었다. 그래도 이 책으로 인해 좋은 말동무들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해 본다. 끝으로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책에 대한 애정은 물론 온갖 정성을 다해준 소동 출판사에 고마움의 말을 남긴다. 여는 글. 헝클어진 고대사의 실마리. 이집트, 크레타, 소아시아의 물건들이 우리 땅 속에 묻혀 있으니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뿐 아닙니다. 인도, 중앙아시아의 물건도 있고 동남아시아나 중국의 남북조 시대의 물건도 있습니다.
발굴 상황을 보면 이 물건들은 대략 5세기경에 이 땅에 묻혔습니다. 5세기 즈음에 한반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4, 5세기경에 어떤 종교 세력이 한반도로 밀려왔다고 말해야 이치에 맞습니다. 그 종교가 샤머니즘입니다. 한반도에는 적어도 4세기 이전에 국가가 존재했던 것을 보여주는 유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해마다 개천절이면 어김없이 반만년 역사를 기념하지요. 이는 정말 희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한반도 여기저기를 파면서 반만년 역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찾는 물건들은 나타나지 않고 엉뚱한 물건만 쏟아져 나옵니다. 이집트, 크레타, 소아시아 켈트 양식의 물건들이 우리 땅 속에 묻혀 있으니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5세기 즈음에 한반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조상이 이집트나 소아시아로 쳐들어가 약탈을 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들 모두 다 무역으로 가져온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전설적인 도깨비들을 모두 동원하여 감쪽같이 그것들을 훔쳐다 한반도에 묻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유물의 실체는 그런 가정을 우스꽝스럽게 만듭니다. 그것들은 거의 신성한 제기나 의뢰 기구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4, 5세기경에 어떤 종교 세력이 한반도로 밀려왔다고 말해야 이치에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교의 실체는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종교가 샤머니즘입니다. 19세기 초에 서구 학자들이 발견한 샤머니즘이 미개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 즉 해탈을 유도하는 방법의 종교였다는 사실은 이제 정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샤머니즘 시대에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고 천문학을 교리로 믿었던 재정일치의 사회였습니다. 태양신, 즉 우리의 용어로는 옥황상제라고도 합니다. 이 태양신은 많은 천문 박사와 음양 박사, 즉 무 박사를 거느리는데 그 박사들이 바로 샤먼입니다. 샤먼은 태양신인 사제와 함께 세계를 지배합니다. 샤머니즘은 일종의 사원 국가 형태로 구현되며 인종을 초월하는 특수한 이념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는 어떻게 한반도로 왔던 것일까요? 필자는 이 해답을 얻기 위해 여러 기록과 유물을 찾아보면서 그 종교가 실은 지중해라고 해야 할 쪽에서 동진하여 한반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본 곳은 지중해입니다. 그곳은 미술사가들이 말하는 이른바 켈트 양식의 황금 유물이 만들어진 본고장입니다. 토로스 산맥은 오늘의 터키 땅 가운데에서 동서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곳 중부 지역에 7, 8천 년가량 되는 고대 유적 차탈 휘이크가 있습니다. 1958년 영국 제임스 멜라트 경이 그곳을 발견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지요. 그런데 똑같은 이름이 우리의 환단 고기에 적혀 있습니다. 환단 고기는 거의 같은 소리인 사타 여아라고 부르는 곳에서 인류의 시조인 나반과 아만이 혼인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신전으로 보이는 유적 안에서는 천문을 상징하는 소머리, 우두상과 활활 타오르는 불이 그려진 벽화가 발견되었고 그곳에 천문대와 연금술이 숙련된 승려 집단이 있었음이 학자들에 의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정황은 수메르, 바빌로니아, 이집트,
인도 모헨조다로의 유적에서도 똑같이 발견되며 그들은 모두 태양신을 믿었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앤드루 콜린스가 그곳에 살던 도시민들이 오늘날의 동아시아인을 연상케 하는 인종이었다고 밝힌 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흑해와 코카서스 산맥으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환단고기에는 기원전 3400년경 환인이 차탈휘이크에서 구이를 대동하고 흑수와 백산 사이의 땅으로 갔다고 써 있습니다. 흑수는 흑해이고 백산은 백인종의 고향 코카서스 산맥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구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헤로도투스는 이집트의 9 신관이 전지전능한 존재였으며 우주에 관한 고도의 지식이 있었고 직접 천문을 관찰했다고 썼습니다. 9 신관이란 사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이도 이와 다르지 않는 사제 계급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용어로 말하면 샤먼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희는 백산을 가리키는 삼위 태백에 있었는데 이곳은 천문대 기능을 했던 피라미드와 다르지 않습니다. 헤로도투스의 언급은 최초의 종교가 샤머니즘과 마찬가지로 천문신을 숭상하는 동이교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고전 서경은 고대 세계를 9주로 나누고 그중 하나를 옹주라고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옹주의 자리에 그 옹주의 지리에 대해서 흑수를 따라 삼위에 이르며 그 삼위에서 남해로 들어간다라고 적었습니다. 흑수가 흑해이고 삼위가 삼위 태백임을 의미한다고 할 때 여기서 남해는 어디일까요? 삼위 태백이 있는 코카서스에서 남쪽이란 결국 자그로스 산맥이나 티그리스 강을 타고 들어가는 페르시아만이 됩니다. 서경이 중국 땅에서 일어난 역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소아시아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의 중국 땅에서 흑해를 찾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의 고 문헌인 이하는 논어나 서경 같은 책이 한자가 아니고 과두문자, 즉 올챙이 문자로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고대의 역사가 서령문자 또는 쐐기문자를 사용했던 서아시아 문명권에서 일어났음을 말합니다. 1897년 러시아의 고고학자 베세로브스키가 흑수와 백산 사이에서 기원전 3000년대의 마이코프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오늘날 그루지아 공화국의 영토로 마이코프 유적은 코카서스 산맥에서 발원한 쿠반 강이 서쪽 흑해로 들어가는 연안입니다. 그곳에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 거주했다는 사실이 유물을 통해 밝혀졌으며 그들이 이집트, 수메르는 물론 인도 모헨조다로 지역과도 무역을 했다는 사실도 입증되었습니다. 환인이 구이를 거느리고 그곳에서 세계를 통치했다는 환단고기의 기록과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이제 시선을 환인의 서자, 환웅이 천부인과 승려 3000명을 이끌고 내려갔다는 신시로 옮겨가 봅시다. 그곳은 오늘날 시리아의 중심부 알레포에서 서남방으로 약 55km 지점에 있는 고대 유적 이브라입니다. 거대한 접시를 엎어놓은 모양의 이 유적은 1964년 이탈리아의 파올로 마티에가 발굴하였고 그곳이 기원전 3000년경의 고대 도시 델 마르두크 신전터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중심부에는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그곳에 수많은 수도승이 거주했습니다. 신시라는 기록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지요. 게다가 마르두크의 뜻이 지팡이 또는 낫이므로 이것 역시 환웅의 천부인과 대응됩니다.
성서는 이 낫을 가리켜 만국을 지배하는 쇠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유적에서 발굴된 점토판은 마르두크 신이 수메르 문명 시대의 영웅 사르곤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환웅이 곧 사르곤입니다. 그렇다면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왕검의 역사도 그곳 어디에서 펼쳐졌을 것입니다. 왕검은 신실을 버리고 강화의 마리산으로 갔습니다. 환단고기의 고조선 기는 이곳을 아사달이라고 적어서 요긴한 정보를 남겨주었습니다. 마리산은 오늘날 시리아의 심장부에서 유프라테스 강변을 따라 남쪽으로 나 있는 마리의 유적지와 대응됩니다. 강화가 유프라테스 강이고 마리가 마리임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겠죠. 마리 유적지에는 이슈타르 여신전의 터가 남아있으며 이 여신의 이름은 아스타르테라고 불렸습니다. 눈치 빠른 독자라면 이슈타르가 아사달로 옮겨진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테지요. 결정적인 단서는 그곳에서 발견된 다곤이라는 신의 이름입니다. 다곤. 어원이 불분명했던 단군이라는 이름의 본래 소리를 짐작하게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다곤이 블레셋 사람들의 주신이며 이 신은 처음 시리아 지역에서 숭배하기 시작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적어도 기원전 2000년경에 다곤, 즉 단군이라는 이름의 신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성서에는 이 사람들이 람세스 3세, 즉 기원전 1188년쯤 때 이집트를 침입했다고 써 있습니다. 환단고기도 이와 같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이집트를 인종의 특징을 반영하여 남국이라고 쓰는데 제21세 단군 소태 때, 즉 기원전 14에서 13세기경에 이집트로 들어가 그곳에 후국 고리후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집트의 람세스 2세가 반격하자 고조선은 마리의 아사다를 버리고 다시 환웅시대의 이브라, 신시로 돌아갔다고 썼습니다. 불행하게도 기원전 7세기경에 시리아 지역에 천재지변이 일어나 많은 신전과 왕궁이 무너졌습니다. 신시도 무너져 단군 조선은 북쪽의 소아시아 반도로 천문대, 즉 부도, 샤머니즘 시대의 신전을 옮겨갑니다. 단군 보울 때의 일입니다. 옮긴 곳은 오늘의 터키 중서부에 있는 사르디스입니다. 환단고기는 사르디스를 진이라고 쓰고 그곳에 천문대가 있다고 암시했는데 사마천도 환단고기와 똑같이 진을 언급합니다. 사르디스는 아시아, 아나톨레라고 적으며 그 뜻은 솟아오르는 태양입니다. 이 개념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올림푸스라고 표현됩니다. 진도 천문대가 있는 곳, 해가 떠오르는 부도 진을 뜻합니다. 고조선은 이곳에서 기원전 6세기경에 막을 내리고 그곳의 사제계급 구이들이 새 부도를 세우기 위해 중앙아시아의 박트리아, 소그디아나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진은 곧 조선이고 조선은 오늘날 로마 교황청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두뇌 집단인 샤먼, 구이들이 만장일치의 의사결정을 통해 세계를 지배했던 것이죠. 이후 세계사는 열국들이 세계 국가, 교황청의 지위를 얻기 위해 부도, 조선을 두고 치열한 각축을 하는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새로운 곳에서 일어난 샤먼 사제단이 대월지이며 그들이 포스트 고조선 세력입니다.
우리의 삼국사는 이곳에서 시작했습니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북부여의 해무수가 메디아 제국의 영웅이며 오늘의 카스피해 가섭원 남쪽에 있는 고대 도시 헝그마타나 성에 도읍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헝그마타나 성은 우리 쪽에서 흘승골 성이라고 기록되며 주몽은 이곳에서 부여의 태자 대소에게 쫓기어 오늘의 중국 신강성 타클라마칸 사막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졸본 부여의 공주와 혼인하여 고구려를 세우는 것이죠. 졸본 부여의 중심지는 누란이며 중국은 이를 소월지라고 적습니다. 사마촌의 기록에는 한해 무제가 기원전 2세기경에 그곳을 침략하여 한사군을 두었다고 썼습니다. 조선이 기원전 2세기경 이전에 중원에 있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고구려는 이곳을 기점으로 잃어버린 고조선을 되찾기 위해 소아시아의 사르디스로 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 알렉산드로스의 정벌로 그 뜻을 접어야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알렉산드로스의 헬레니즘 시대는 단명했는데 304년에 부도 구이 세력이 중앙아시아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중국은 이를 서진이라고 기록합니다. 구이가 중국의 서쪽에서 일어났다는 뜻이죠. 고구려, 신라, 백제의 역사 무대가 여기입니다. 그들이 바로 부도를 지키거나 운영하는 삼한입니다. 고구려는 태조대왕부터 15대 미천왕 때까지 오늘의 우즈베키스탄을 일컫는 소그디아나 지역 사마르칸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트리아, 소그디아나의 구이 세력은 자중질환으로 불과 10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고 샤먼 사제 계급 구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오늘의 중국 땅으로 옮겨와 세력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중국은 5호 16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와중에 서진 시대의 종실인이 다시 부도를 세우게 되어 중국이 이를 동진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서쪽의 부도 세력이 동쪽으로 옮겨왔다는 뜻이죠. 이 진은 대개 남경 일대와 사천성의 성도와 섬서성의 장안 그리고 산둥의 광고로 옮겨 다녔던 것으로 이 진이 다름 아닌 신라, 백제, 고구려의 삼한을 대표하는 주체입니다. 처음 이 진의 세력은 감숙성, 섬서성의 동쪽에서 청해에 이르는 오아시스 일대에 근거를 두고 전개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당황하겠죠. 이곳이 중국의 고유 영토라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중국사의 실체라고 말하는 한나라, 후한은 이미 기원 후 3세기 중반에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빈터에서 우리의 고대사를 말하는 진의 역사가 전개된다고 해서 하등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동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사원국가 형태의 통치 방식, 샤머니즘은 식상해졌고 바야흐로 불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제 계급의 대리자였던 고구려는 이때 장안을 근거로 둔황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었는데 북위가 동진을 대신하여 세계 국가 천하국의 지위를 얻게 되자 고구려의 장수왕은 427년에 한반도 평양으로 근거지를 이동합니다. 그런가 하면 양자강 하류 지역의 남경에서 양나라를 세웠던 백제 세력은 많은 유민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468년경에 한반도의 중서부로 건너옵니다. 이 일은 삼국사기의 백제 계로왕 기사에서 계로왕이 동극에다 나라를 세웠다고 씀으로써 사실상 말뚝을 박아놓은 상황입니다. 극이라는 말은 지자기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천축이라고 씁니다. 중원에서 볼 때 동극은 한반도임이 분명합니다. 신라는 이보다 앞서는 350년경에 지반현에 나타나 그곳에 부도를 건설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반현의 태왕릉과 그 일대의 고분군들이 신라의 부도인 것입니다. 중국인이 지반을 태양, 부도를 의미하는 진과 비슷한 소리로 지안이라고 발음한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중국식 표기 지안이 동일을 가리키는 진이며 뒤에 발해가 이를 국호로 삼았지요. 지반의 부도를 건설했던 인물은 신라 제17대 내물 이사금으로 당시 실세는 그에 붙인 말구각간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는 서진이 망하자 환웅이 그랬던 것처럼 중앙아시아에서 기술자 집단을 거느리고 이동하여 지반에 부도를 세웠던 것입니다. 각간에서 각은 소뿔을, 간은 흉노의 사제를 말하는 칸을 의미합니다. 신라가 샤머니즘 시대의 세계 국가를 상징하는 부도를 세우자 고구려는 이를 그대로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469년에 장수왕은 1만 말갈병을 거느리고 신라의 실직주를 공격하여 점령합니다. 김부식은 그곳을 소머리주, 우수주라고 써야 함에도 조선의 역사를 숨기기 위해 이를 불교 용어인 실직이라고 쓰고 그 위치도 지금의 삼척에다 옮겨 놓았습니다. 신라가 한반도의 붙박이 나라임을 굳히기 위해서입니다. 실직은 산스크리트어로 시띠를 옮긴 글자로 보통 실지라고 번역됩니다. 이것은 브라만 승려들의 수도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신라는 고구려에 밀려서 다시 제21대 소지마립간 때, 즉 488년에 오늘의 경주 첨성대 앞쪽에 샤먼부도 천문대를 건설하고 그 이름을 나을 신궁이라고 부릅니다. 나을은 날일자, 즉 태양을 뜻합니다. 이 신궁이 태양신을 모시는 신전이었던 것이죠. 법흥왕, 진흥왕 이후 부도 세력, 즉 샤먼 세력은 불교 세력에 져서 그 잔존 세력이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가게 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책에서는 논증의 실감을 더하기 위해 서술 순서를 거꾸로 해서 먼저 한반도에서 출발하여 지중해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대사 여행을 떠나봅시다. 1장 태양신과 샤머니즘. 고대사는 천문학과 천문대의 역사. 고려 제17대 인종 때 묘청의 난이 일어났다. 1135년. 이 사건을 단제 신채호는 조선 역사 1000년 내의 대사건이라고 크게 주목했다. 하지만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에게는 묘청이 죽어 마땅한 대역적이었다. 어느 쪽의 의견이 옳을까? 우리는 아직 이에 대한 분명한 확신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바야흐로 북방에서 금나라가 일어나 고려를 압박하자 신라의 선파를 계승한 서경승려 묘청은 당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정지상을 통해 인종을 접견하고 왕에게 수습책을 내놓았다. 수습책은 고려의 왕호를 제왕으로 격상하는 것과 수도를 서경으로 옮겨 그곳에 대화신궁을 짓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그 신궁의 화열에 백두선인을 모시면 금나라는 저절로 고려에 머리 숙여 조공을 바치게 되며 고려는 천하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었다. 왕이 그 제안을 받아 그대로 실행하기로 하자
유학파의 거두 김부식은 이에 반항하여 추종 세력을 모아 내란을 일으켰다. 그는 손수 군사를 동원하여 서경을 공격했으나 실패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송나라, 남송이 지원군 파견을 제안했으나 김부식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를 사양하고 더 많은 군사를 동원하여 인종 14년에 드디어 서경을 함락하고 묘청과 그 일파를 모조리 처형했다. 이것이 조선사 1000년 이래의 대사건의 전말이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므로 김부식의 기록에서 묘청은 영원히 역적이자 혹세 무민의 요망한 승려로 저승에 묻혔다. 이제 이 평가가 진정 옳은 것인지를 물을 차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난해한 말부터 해석해야 한다. 대화군과 화혈, 백두선인과 같은 낯선 말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가. 조선조 숙종 때의 선비인 북애자는 백두가 소머리를 뜻하는 천문대의 이름이라고 했다. 즉 백두는 해와 달과 별의 동태를 살피는 샤머니즘 시대의 천문대를 말한다. 아직도 학계의 냉대를 받고 있는 환단고기는 이 백두를 구변진단이라고 적었는데 북애자는 구변진단을 고대의 북극성을 찾아 천하를 9번씩 이동하는 부도를 말한다고 했고 이때 단은 동방, 동이어로 박달, 배달, 백달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이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고대사 이해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를테면 박달, 배달, 백달의 소릿말은 백두와 같고 모두 고대의 천문대를 가리킨다는 사실이다. 한자로 보면 각기 뉘앙스가 다른 이 말들은 기본음이 모두 피, 비, 티, 디음으로 나타나 고대의 천문대를 가리키는 부도의 기본음과도 같다. 부도라는 말은 만주 퉁구스족부터 먼 서방의 이집트는 물론 동남아시아와 인도에 이르는 세계적인 영역에서 사용했던 말이다. 만주의 퉁구스족 샤먼은 부도를 파나푸투라고 부른다. 파나는 영혼의 그림자를, 푸투는 그 그림자를 담는 그릇을 의미하는데 이는 등불과 거울의 관계와 같다. 영혼을 담는 파나푸투가 천문대이고 그곳은 샤먼들이 영혼을 수련하는 수도장이기도 하다. 영혼이란 샤머니즘에서는 깨달은 자, 곧 해탈한 자를 의미한다. 샤머니즘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엘리아데는 샤먼을 영혼의 주술사,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성자라고 정의함으로써 샤먼의 집이 수도장임을 암시한 바 있다. 그리고 천문대 속에는 거울이 있었는데 거울은 천문을 헤아리는 도구이다. 이는 오늘날의 고고학이 비켜간 문제이다. 고대 이집트인은 피라미드가 있는 곳을 푸타라고 불렀는데 이 말 뜻 역시 영혼의 집이다. 이런 사실들은 깨닫다라는 말의 본래 뜻이 천문학에서 왔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중앙아시아의 불교는 부도를 밭, BUT, BOT라고 부르고 이것이 불타를 지칭하는 붓다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 중국 문헌은 부도의 역사를 천지개벽 후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다는 전설상의 천자인 반고의 역사라고 했다. 주목할 것은 반고라는 글자이다. 반은 접시나 사발의 모양을 뜻하며 고는 가장 오래된 중국 자서인 설문해자에 이르기를 옛날 소머리를 숭상하던 시대라고 했으니 반고는 돔과 같은 모양의 고대 천문대를 암시한다. 모든 돔 건축물이 그렇듯
그곳은 종교의 심장부이고 아카데미이다. 돔을 뜻하는 반고의 역사가 샤머니즘의 역사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묘청이 말한 대로 대화도 이집트의 로터스, 연꽃이 태양신의 상징이듯이 태양 천문에 제사 올리는 사제라는 뜻이다. 화열은 천문대에서 태양빛을 받아들이는 구멍을 가리키는 말로 사실상 부도를 의미한다. 묘청은 적절한 자리, 즉 대화세에 부도를 세우고 그곳에 세상에 널리 알려진 천문 박사들인 백두선인을 모시려 한 것이다. 백두선인이 힌두교의 브라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초기 힌두이즘이 남방 샤머니즘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비밀의 열쇠는 우리말에서 꽃, 화, 자와 해, 태양을 가리키는 해라는 말이 같은 소리를 낸다는 것에 있다. 그렇게 보면 대화신궁은 곧 태양신궁이 된다. 천문학, 지리, 풍수, 연금술의 샤먼들을 그 신궁에 모시면 금나라도 고려를 깔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묘청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곧 묘청은 글자의 학문, 유학이 아니라 유학에 밀려난 자연과학을 일으키고자 했다. 이때의 자연과학이란 무를 말한다. 김부식의 유학파들은 이를 혹세무민이라고 몰아쳤던 것이다. 이렇듯 김부식과 묘청의 충돌은 유교와 샤머니즘, 곧 유학과 자연과학과의 충돌이었다. 이런 정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화신궁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헤아릴 필요가 있다.